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고 합니다.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르고 있는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그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IT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연구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네,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김아람 이사와 오늘은 같이 AI 에이전트라는 책을 써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거의 뭐 살림꾼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김아람 이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 김아람 이사의 좀 인사이트 담긴 이야기들을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 이야기를 하면 내일 다 대신하는 거 아니냐,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는 많습니다. 또 마침 최근에 MS에서도 구조조정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전체 직원의 무려 4% 수준으로 감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MS의 직원이 한 23~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천여 명의 규모를 뛰어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MS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원을 결정했느냐라고 하면 결국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의 규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게 이번 이 감원 발표가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도 감원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감원을 하니까 특히나 그 글로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도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링크드인 사이트를 보거나 글로벌 사이트를 보더라도 갑자기 발표된 감원 발표에 설마 이럴 줄 몰랐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또 예를 들면은 이게 단순히 뭐 AI 관련 쪽이 아니더라도 뭐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갑자기 감원이 돼서 갑자기 프로젝트가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많은 직원들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을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MS만 감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정말 유수의 그런 기업들에서 잇따라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구글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3,000명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 이유도 AI로 우리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조정을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또 구글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그렇습니다. 인텔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업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22,000여 명이라는 정말 진짜 엄청난 수의 감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자동차 칩 사업 이런 부분에 속해 있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감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변동 아니면 충격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다른 결로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좀 감축하는 형태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보면 노동의 유연성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직원을 뭐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우리가 네카라쿠, 베단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이 지금 다 보면은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도 지금 하반기 신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저한테 조용히 이번에 주니어 몇 명을 좀 이제 줄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대표님인데 본인이 AI 도구를 써봤더니 정말로 신입사원 몇 명치를 자기가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만 쓰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채용 시장에서의 변화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통계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면은 IT 개발직, 특히나
특히나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영향을 받고 계신데 이 IT 개발직 쪽에서 신입 채용 공고만 보면 2023년에 뭐 900여 건이 좀 넘었는데 1000건 가까이가 됐는데 올해는 564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급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 이제 AI가 발달되면 또 로봇이 발달이 되면 우리가 대체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될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2016년에 알파고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한창 우리가 AI를 처음 만나고 이게 우리 사람을 어떻게 대체할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때 즈음에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 1위로 꼽힌 게 뭐였냐면 콘크리트 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보다는 고숙련의 어떤 화이트 칼라 이런 직업군이 훨씬 더 대체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블루 컬러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이 WEF에서 발표하는 일과 관련된 이런 대체가 발표가 또 있는데 사라질 일자리로 가장 높이 꼽힌 게 바로 은행의 창구 직원, 또 우체국 직원, 뭐 계산하거나 매표하는 직원이나 행정 직원 이런 분들이 가장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사가 되기도 했어요. 또 반면에 그럼 대체가 낮은 것은 뭐냐? 블루칼라 얘기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음식 관련된 어떤 단순 종사자 혹은 종교 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의 어떤 대체도는 좀 낮을 것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발 생산성에 대해서는 뭐 극적으로 지금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지점에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비전문가 분들에게는 일단 진입 장벽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퍼센트가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뭐 2배, 3배, 몇 배의 수준으로 지금 생산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컨퍼런스 중에 나왔던 얘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티아 나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전체 코드의 30%를 AI로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는 수준이 이미 30%라는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절반 이상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결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력 해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교한 수준의 코딩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이미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도해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퍼스널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 만들어져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은 내가 좀 원하는 방향이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 그냥 셀프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예전에 혹시 EBS에서 만들어 볼까요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40대 분들 정도면 아실 텐데 예전에 EBS에서 그 만들어 볼까요라고 그래서 이 주제가가 어떻게 됐냐면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나는 친구를 만들죠. 노래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네네. 거기 보면은 진짜로 내가 그냥 종이를 갖고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이 없으면 종이 접어서 종이 인형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말씀하셨던 언번들링 트렌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언번들링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쓸만한 앱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쓰지. 그냥 내가 지금 저 앱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거를 다른 사람이 고쳐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 시도해 보는 게 일반적인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도 정말 이걸 갖고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친구 만들듯이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반의 이 코딩의 변화들이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몰랐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누스라는 것도 그렇고 커서라든가 오픈 AI가 최근 인수한다라고 했던 윈드서프 같은 것들도 사실 개발자가 아니면은 코딩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을 법도 한데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조차 커서 AI라는 게 있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캔버스 같은 기능 켜놓고 그냥 뭐 예를 들면은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써버리면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었는데 좀 이상해요. 그럼 이상하면 소리를 좀 바꿔줘. 아니면 위치를 바꿔줘라고 자연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언어, 자연스러운 언어로 기획을 던지면 AI가 알아서 인간의 언어를 코드로 바꿔주고
코드로 바꿔준 걸 갖고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죠. 샘플적인 모습까지 만들어 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되네? 라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구글에서 나왔었던 이 제미나이 안에서의 만드는 캔버스의 자료들은 개인이 그냥 재미있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셨던 뭐 커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윈드서프 같은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쓰는 IDE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검은색 화면에다가 코드 막 써 있는 이 화면을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그대로 쓰는데 코드를 쓰다가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고쳐봐라는 걸 또 인간의 언어, 자연어로 쓰니까 개발자들 역시도 내가 쓰는 환경에서 마치 내가 동료한테 이야기하듯이 물어보거나 후임한테 체크해보라고 물어보는 거를 그냥 사람한테 시키듯 말로 하면 이거를 보고 얘가 코드로 바꿔주네? 그것도 빠르게?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개발자들도 이런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아니면 AI 기반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쪽에 아주 빠르게 좀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개발자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커서를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거의 30% 정도는 단축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커서를 이제 유료로 결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잖아요. 이 ARR이라고 해서 연간 반복 매출이 지금 5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4월까지만 해도 3억 달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두세 달 만에 2억 달러가 더 넘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13조 원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이브라는 게 약간 옛날로 치면 약간 느낌 아니면 우리 기분 막 이런 좀 기분에 취해서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굿바이브 이렇게 하면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이제 안드레아 카파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요즘에는 코딩을 할 때 그냥 음악 들으면서 느낌 좋은 상태에서 말로 시킨다라고 하는 일종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은 비아냥적인 약간 비아냥거리는 느낌으로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냥 해봐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되고 언어 모듈이 좋아지니까 정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럴듯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 시행착오가 있고 변화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얘한테 뭔가 시켰다가 중간에 코드가 좀 틀리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코드를 쓸 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주니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잘못 나오면 그거를 확인하거나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니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니어 개발자다 아니면 팀장급 이상의 개발을 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 어차피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내가 준 일들을 주니어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코딩을 해오고 그 해온 것들을 검토하면서 개선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AI랑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리콘밸리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시니어 개발자들이 1인당 한 주간 산출물이 한 40% 정도 증가했고, 코드 리뷰도 한 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거죠. 잘 써졌는지. 그걸 소요하는 시간, 이제 리뷰하는 시간도 한 25%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진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들을 좀 잘 분석해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AI를 개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MS에서 굉장히 대량의 해고 정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코더, 개발자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이제 사태 전에 한 번 더 레이오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규모의 해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비용 관련 이슈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용 관련 이슈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내부에서 뭐 재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줄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고하는 리스트를 봤더니, 아니 개발자들, 그러니까 코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사람들을 줄이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는데 그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개발을 하는 코더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더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코더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발자들을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랑 비유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게 건축을 할 때 보통 설계를 하는 설계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현장직들이 있죠. 근데 굳이 코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공사장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AI가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들, 어떻게 보면 반복을 하거나 실제 한 땀 한 땀 넣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나 구조를 잡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해고를 당했던 사람이 레딧 같은 곳들에 많이 이제 후기랄까요? 그래서 자기의 소회 같은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AI 때문에 해고가 된다고 생각할 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만든 AI 도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고가 되는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진짜 효율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쇼피파이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CEO가 전사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력을 뽑고 싶을 때 이 AI로 이 부문에서 결과를 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만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사람을 뽑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잖아요. 저 신입사원 뽑고 싶습니다. 그럼 야, 왜 그거 AI로 안 되는지 나한테 보고서 10장 써와야 신입사원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게 쇼피파이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앱 중에 듀오링고라는 앱이 있죠.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서비스인데 듀오링고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듀오링고에서는 교육회사니까 이 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AI한테 써보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교육을 만든 걸 언어를 바꿔서 뭐 예를 들면 전혀 다른 언어, 뭐 스페인어라든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언어를 AI로 전환을 시켰더니 꽤 그럴듯하게 잘 되더라. 그리고 그걸 고쳤더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금 쇼피파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듀오링고에서도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직원들 중에 AI 역량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력의 배치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서 얘기한 개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들이 다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코딩을 하는 코더가 아니라 뭔가 내가 제대로 구조를 만들고 가이드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뭐 빌더라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들은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메타에서 한 사람의 그 개발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개발자를 뽑을 때 미니멀 100억 이상의 연봉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데 100억을 쓰고요. 심지어 그 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메타의 그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이제 초지능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지금 직접 마크 주커버가 뽑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알렉산더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될 사람을 이 회사에 채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샀잖아요. 그게 거의 수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효율적 관점에서 나머지 정말로 개발하던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양극단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I가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AI가 어떤 글이나 방대한 자료가 있을 때 패턴을 자기가 탐색을 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생성을 하는 게 생성형 AI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변호사의 업무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사실은 기존의 판례를 찾아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어떤 초안의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를 하시는데 그런 문서 중심의 업무들이 굉장히 AI가 대체하기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영국의 어떤 스타트업은 순수 이제 AI를 활용한 로펌으로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펌은 채권 추심,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큰 비용 이런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소규모의 채권 추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아주 적은 비용만 내면 AI가 자동으로 판례 찾아주고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초안을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몇만 원 구조 내에서 그냥 해주는 그런 회사가 나와서 규제를 실제로 승인을 받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했는데 정말로 변호사가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변호사들의 업무에서 이 변호사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는 결국 서류 작업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서류 작업에 시간이 준다고 해서 변호사가 줄 것이냐? 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변호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줄어들지 변호사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자격증 아니면은 협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규제산업 같은 라이선스 산업에서 라이선스의 힘은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럼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나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3-4명의 보조자들이 필요했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한 명이서 보조자 없이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지만 뒤를 보거나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효율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줄이는 쪽이 AI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들이 이러한 업무나 자동화를 해서 판례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걸 갖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서 변호를 하거나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AI만 믿고 만약에 있지 않은 판례가 나온다거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변호사가 다 지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챗GPT 초기에 어떤 변호사가 급해가지고 이 GPT를 기반으로 만든 판례를 가지고 법정에 섰다가 있지도 않은 판례를 이야기를 해서 실제 라이선스가 중지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이나 마지막 선택은 변호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재미있는 스타트업들이 생기는 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도 실제 이렇게 AI가 나오는 판례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팩트 체크만 중요시하게 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이 시간을 줄여준 걸 한 번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명 정도의 보조 직원이 있던 걸 AI를 쓰면 이게 2명 정도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2명이 실제 팩트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도 AI가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하면 1인 변호사 사무실도 나중에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의 좀 정확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라이선스 산업들은 그 라이선스의 협회에서의 방어막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인들의 일자리와 밥줄 때문이죠. 그럼 결국 그 안에서 이런 경쟁은 있겠죠. 같은 변호사 안에서도 변호사들끼리 이 비용과 시스템을 어떻게 줄이거나 효율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은 좀 치열해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라는 게 워낙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도 그 범위가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좀 되게 생각보다 빨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게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 이런 민간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공 영역에서 이런 전화 업무 같은 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시나 어떤 동네에 여러 가지 독거노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벌써 한 3년 전 정도부터 AI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의 클로버 케어 콜 같은 것도 그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복약은 잘 하셨는지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 명 한 명 그 대상자들의 내역을 다 기억을 한 상태로 지난번엔 어떠셨는데 요즘엔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건강 체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케어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의 상담사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AI가 대체를 하면서 동시에 감정 케어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기술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 클로버 케어콜 관련돼서도 봤던 상당히 인상적인 게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면 이런 식이잖아요. 케어콜이 어제 드시기로 한 약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르신이 내 약을 먹긴 했는데 좀 힘이 없어요 라고 하면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보셨죠? 갑자기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단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드셨구나 이렇게. 그럼 그거를 듣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변화하고, 제가 되게 이 클로버 케어콜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AI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화에 보면 대부분 다 거의 제가 본 사례들의 100% 거의가 반말을 안 쓰세요.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이분들이 정말 사람 상담원 할 때보다 되게 더 사근사근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네. 통화를 하면서 AI인 걸 아는데도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회의 사각지대 이런 영역에서 실제로 한 사람의 복지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AI 덕분에 도와주는 사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완제가 되는데, 그럼 진짜로 대체되는 영역은 어디냐?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에 있는 사례 중에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요, AI 에이전트 중에 실제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에 이 AI 상담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자마자 한 두 마디 듣고 짜증나서 끊어버리는 이유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피곤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뭐 무슨 카드 누구입니다. 뭐 제가 상담원인데요. 뭐 해보시고. 아 됐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이러는데, 이 AI의 위력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멘트들을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한테 전화를 걸어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콜센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화는 100명이면 100명의 똑같은 멘트로 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AI 기반의 상담원들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마치 페이스북이나 SNS 서비스들이 나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주듯이 나에게 맞춤형 멘트로 전화를 걸고, 그게 또 언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 거의 한국어로 통화가 되지만 어떤 나라,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인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섞여 있다 라고 하면 같은 나라에서도 그 사람의 인종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통화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결국 이 서비스도 보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래서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알게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전화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계적으로 받는 전화들을 대체하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불철주야 감정에 대한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분들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의 전화들이 많아지게 되면 콜센터 상담원들의 좀 포지션도 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뭔가 기계적으로 몇천 통 몇만 통의 전화를 하는 쪽보다는 앞서서 뭐 저런 케어콜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감정적인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내가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잘 설득을 해서 정말로 더 업셀링이라고 그러죠. 더 좋은 상품을 사게 하는 이런 구조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초기의 리드를 끌기 위한 전화를 하는 3차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이 AI가 하는 것보다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좀 더 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말하는 콜센터 말고도 또 비슷한, 아까 변호사 같은 결에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업무적인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분석을 하거나 알아내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세무사회에서도 AI 세무사 서비스를 아예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회 회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대체를 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업무적인 대체, 효율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역으로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서비스에 쓰게 되는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더존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이 더존이라는 회사가 뭐 ERP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장부를 입력하는 서비스인데 이 최근에 더존의 서비스에 이 AI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통해서 더존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엔 이러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문가들의 서비스에 이런 AI들이 하나씩 붙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AI에 관련돼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죠. 우리가 AI 엔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다인데 이 소버린 AI가 자칫 잘못하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버린 AI의 진정한 의미는 결국엔 이 AI를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군을 우리가 키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에 만든다, 그러니까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든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로 쳤을 때 우리가 자체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자동차 엔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당장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잘 조립을 해서 자동차 자체를 수출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서비스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 AI 관련 산업들을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분류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AI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회사들이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라든지 GPU라든지 아니면 또 이 클라우드를 돌리기 위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영역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엔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LLM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걸 만드는, 쉽게 말해서 한국형 챗GPT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엔진을 만드는 서비스가 있고, 그런 엔진의 위에 우리가 이 엔진이 잘 돌아가고 응용하는 서비스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에서도 엔진을 잘 만드는 데들, 예를 들면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데들은 이 엔진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 서비스 회사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와 함께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는 엔진을 잘 만들고 그 엔진을 가지고 서비스 특화를 하는 회사들은 특화를 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의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엔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비용을 쓸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해봤자 두세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살거나 수많은 어떠한 AI 관련 기관들과 시스템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엔진이 아직 우리나라께 부족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나라 엔진을 갈아 꼈을 때 자동차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 회사들은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엔진뿐만 아니라 이런 에이전트와 관련된 수많은 스타트업, 그래서 결국 개인 사용자 혹은 기업 사용자가 AI 썼더니 이런 거 되네? 와 신기하다 라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같이 좀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좀 양성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뭐 이야기에서 느끼셨다시피 AI 에이전트라는 게 이미 정말 많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혼자서 따라가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열심히 정리해서 책 한 권에 딱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만 한 번씩 그냥 들어가서 따라만 해보셔도 아, 내가 이런 것까지 AI를 가지고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AI 정보들을 또 매주 전달해드리는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오픈 채팅방 링크 함께 넣어드릴 거고요. 또 도서에 관한 부분 궁금하시면 도서 링크도 넣어드릴 테니까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렇게 써볼 수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이 트렌드 활용 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벌써 책을 제가 4권을 썼네요. AI 2024, 2025, 챗봇 2025, 그리고 AI 에이전트 트렌드 활용 백과. 이 트렌드 활용 백과 책들의 특징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잡한 그 키워드의 흐름을 요약해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내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 안 써봐도 써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목표거든요. 이번에도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싶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에서 함께 주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따라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도 우리 김하람 이사가 얘기하셨지만 한 3년 정도 계속 많은 기업들에서 정말 많은 컨설팅과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게 특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절이잖아요, AI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또 저와도 소통도 하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 IT, AI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이나 또 책이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